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6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네, 미증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매크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크로 쪽으로 좀 다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매크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제가 한동안 사실 매크로 안 봤거든요. 중간중간에 자료는 계속 올려드리고 분석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증시가 너무 비이성적으로 가길래 한동안 매크로 분석을 제가 손을 놨어요. 네, 매크로 분석 의미 없다. 매크로는 사실상 숏을 가리키는 게 워낙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유동성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분석이 뭐가 의미가 있나, 멋이 중원디 하면서 한동안 매크로를 제가 손을 놨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알아야 하니까, 그죠?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이것은 제가 한번 텔레그램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자, 보시면 지난번 과거에 나왔던 수치들이 대폭 하향 조정이 됐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노란색 동그라미, 요게 이제 이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7월 3일날 발표됐을 때는 컨센서스가 11만 1000이었고 14만 7000으로 발표가 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였더라? 14,000이었다 이 말이야. 14,000. 황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경기 침체 아니네, 고용시장 너무 좋네,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어땠어요? 결과가 처참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도 17만 7천에서 14만 7천, 22만 8천에서 18만 5천, 15만 천에서 11만 7천, 이런 식으로 대폭 하향 조정이 많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과거 수치를 보니까, 그죠? 그래서 심지어 트럼프가 이 관련 그쪽에 누구죠? 대표를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을 해고했습니다. 바로 그냥 잘라버렸어요. 네. 완전 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참고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전 세계 상대로 사기친 거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련 책임자를 잘라버렸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말들이 많았죠. 네, 이거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한 건데요. 보시면 7월 고용은 컨센서스 10만 6천 명을, 크게 밑도는 7만 3천으로 나왔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도 대폭 하향 조정됐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이 수치는요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조정을 기록했다는 점. 가장 큰 폭의 조정. 자, 고용지표가 악화되면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어요. 심지어 얼마 전까지는 100%를 기록을 할 정도로, 페드워치상에서 100%를 기록할 정도로 올라갔었는데, 네, 아무튼 이 미국 고용시장이 냉각기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 이후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고용지표 악화를 단순히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보는 것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예, 만약에 정말 수요 부진, 즉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면 수요가 부진합니다. 기업들이 어려운데 사람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예. 기업들이 어려우면 사람들 고용을 줄입니다.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말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수요가 부진한 거라면, 부진해서 이렇게 수치가 낮게 나온 거라면 실업률도 올라가고 임금도 떨어져야 돼요. 그죠? 임금도 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 보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실업률도 괜찮고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견고하다.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여전히 양호한 상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용 악화를 경기 둔화의 신호로 보는 것은 분명히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공급 측면의 구조적 축소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실제로 트럼프는 이민자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옛날부터. 트럼프 1기 때도요,
네, 이민 관련해 가지고는 단속을 빡세게 했었거든요. 이번 이기행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법 이민했던 사람을 추방하고 또 새롭게 이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제재를 많이 걸어 그 조건을 좀 더 빡세게 하면서 예전보다 이민자가 급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민자 노동력 유입 및 노동 참여 인구가 급감을 한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민자들이 급증을 하면서 바이든 정부 특히나 그때 이민자가 급증을 하면서 걔네들이 경제 활동에 많이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GDP 상승에 큰 기여를 했거든요. 이민자들이. 근데 그 이민자들을 많이 쫓아내고 이제 못 들어오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이 고용시장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번 고용지표를 빌미로 해서 연준이 파월이 이번 고용 둔화를 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오판을 해서 성급하게 금리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금리나 기대감에 증시가 환호하면서 시장은 올라갈 수 있어요. 최근까지도 증시가 계속 올랐던 것은 뭐 때문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다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구조적 공급 부족, 즉 지금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할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민자들 때문에 이민자 감소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임금 상승 압력을 키울 수가 있고 또 서비스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즉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자, 메커니즘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자, 금리 인하를 했어요.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담이 감소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요. 또 투자도 늘리게 될 겁니다. 소비자들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 실적이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활동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도 올라가고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게 되면은 투자를 합니다. 공장을 늘리고 투자도 하고 사람도 많이 뽑아요. 생산 캐파를 확충을 합니다.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죠? 내가 공장을 짓고 공장 부지를 확충하고 막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노동 공급이 감소를 한 터라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인력 충원이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인 경쟁이 심화됩니다. 각 기업들이 서로 우리 회사로 와, 돈 더 많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는 한번 올라가면 쉽게 안 내려옵니다. 자, 인건비는 고착화 경향이 있는데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서비스 가격도 올라가게 되죠.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가 올라간다. 즉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판매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제품의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재점화. 그러면 또다시 연준은 어떻게 합니까?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금리 인상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취약하죠? AI 및 기술주들. 이런 애들이 금리 인상기에서는 매우 취약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 금리 FOMC 9월 FOMC 회의가 정말로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페드워치상에서는 아직도 금리 인하 확률이 90% 이상으로 나오는데 정말 여기서 금리 인하를 잘못했다간 일부 베센트라든지 일부 주요 인사들은 막 50bp 인하해야 된다. 막 그딴 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50bp는 이제 미친 짓이고요. 50bp는 보통 경기 침체가 너무 뚜렷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50bp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전히 신중해야 되고 제가 만약에 파월이면 동결합니다. 파월이면 저는 좀 더 지켜볼 것 같아요. 제가 파월이면. 네. 여기서 금리 인하는 너무 좀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 PPI까지 높게 나왔잖아요. 잠시 후에 다뤄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 이 차트는 뭐냐면 S&P 500 지수 내에서 매그니피센트 7 걔네들의 걔네들이 비중이 몇 프로가 됐을 때 S&P 500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지수 흐름을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자, 2018년도 이후에 M7 시총 비중이 27.5%를 돌파했었던 케이스가 언제냐면은 여기 이렇게 위에 나오죠. 2021년 11월 19일, 2022년 1월 31일,
22년 3월 24일. 자, 여기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입니다.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27.5% 넘겼을 때예요. 그리고 표에선 여기에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자, 보시면은 녹색은 S&P 500이거든요. 아, 녹색이 S&P 500이 아니죠. 이거 비중. 녹색은 비중이고. 네. 근데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빠졌다는 소리는 결국 이게 S&P 500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지수가 폭락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얘네들도 빠졌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거죠. 지수가 폭락하면은 얘네들 비중도 같이 떨어질 테니까. 그죠, 여러분들? 네,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있었었는데 이때 이제 요거 이 두 번째 차트 2로 보시게 되면 자, 이게 뭐냐? 여기 나옵니다. 네. 녹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있죠. 네. 이게 이제 27.5% 비중,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27.5%, 밑에 있는 거는 34% 돌파를 했을 때예요. 아셨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돌파 이후에 이 비중 27.5% 돌파 이후에 최고점, 여기가 최고점 날짜예요. 그리고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 여기 데이즈 나오죠. 여기.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거래일이 아닙니다. 거래일. 만약에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일이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거래일 수로 따지면 5일이잖아요. 근데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아셨죠, 여러분들? 예. 아무튼 뭐 이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중 돌파 이후에 최고점까지 몇 프로 올랐느냐? 2.1%, 1.6%, 2.5%. 올랐다는 겁니다. 비중 돌파 이후에. 그리고 34% 돌파했을 때도 추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3.5%, 2.8% 최고점까지. 아셨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빨간색으로 넘어가 볼까요? 빨간색 보면은 자, 이제는 최고점, 그러니까 이 비중을 돌파한 다음에 증시가 2.1% 올랐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폭락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고점 대비 9.8%, 9.1%, 18%. 여기는 8.5%, 18%, 18.9%. 즉 무슨 말이냐? 보시면은 과거의 비중 돌파, 자 27.5% 그리고 34%. 이 비중 돌파 이후에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3.5% 추가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 마이너스 9%에서 19% 급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자료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8월, 이건 이제 이 자료는 8월 6일 거거든요. 8월 6일 거. 지금은 8월 16일이잖아요. 8월 6일 그 당시에 8월 6일 종가 대비, 그러니까 8월 6일 날 요걸 돌파한 거예요. 2025년 8월 6일 날 34.1%가 됐거든요. 그래서 8월 6일 종가 대비 오늘, 어제죠. 금요일 전일 기준 고가는 S&P 500입니다. 2.15% 상승을 했어요. 2.15%. 과거에 비중 돌파 이후에 얼마나 올라갔었다고요?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3.5% 올라갔었죠. 지금 2.1% 상승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2.1% 상승했을 때가 있었었죠. 그죠, 여러분?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패턴대로면은 조만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바이백,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죠. S&P 500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각 연도별로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2025년 요거 맨 위에 있는 그래프, 요거 지금 역대급이죠. 자사주 매입이 엄청 강력하게 진행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자사주는 계속 늘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본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본받아야 되는데 여튼 자사주 매입 속도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역대급 자사주 매입 사이클을 지금 타고 있다. 자,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뭐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바스켓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경기 침체 플러스, 그러니까 경기 침체인데 물가가 올라가요. 최악인 상황인 거죠. 경기 침체면 사람들이 물건을 못 사요. 경제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 보통 수요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경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어. 기업들도 돈을 못 벌고 사람들도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물건 구매력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보통 수요가 떨어지면 물가도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정말. 그래서 이 지수는 뭐냐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섹터를 묶은 겁니다. 바스켓으로 보시면은 에너지, 필수 소비재, 리츠, 방어주,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는데 2025년 초 그러니까 여기가 2025년도 1월 달입니다. 여기부터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관련 바스켓 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 그죠? 2월 달까지 올라가더니만은 갑자기 어떻게 급등을 하죠. 이때 증시 폭락했었죠. 그죠? 이때 증시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8월 초 들어가지고요. 지금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6월, 7월, 8월 들어가지고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네. 자, 이 그래프는 뭐냐? 이 그래프는 제가 설명을 안 적어놨네요. 요거는 이 그래프는 이거 왜 설명을 안 적어놨지 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실업률. 네, 근데 저건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분명히 내가 정리한 기억이 나는데 잠시만요. 왜 없지? 잠시만. MB 정리를 안 지워졌나 보다. 내가 정리했는데 지워졌나 보네. 예. 그러니까 실업률이랑 예, 분명히 이거 했는데 삭제됐네. 제가 적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정리를 잘못하다가 제가 실업률 여기 나오네요. 그죠? 여기 있죠? 기억이 나. 이게 갑자기 왜 여기서 나오지? 잠시만요.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중복이네, 중복. 다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적자 기업 비중과 이 그래프는 적자 기업 비중을 시가총액 규모별로 비교를 하는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 스몰캡 보이시죠? 중소기업들이고요. 라지캡은 일부 대기업들. 근데 보시면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죠. 그때 이후로 지금 중소기업들의 적자 비율이 40에서 45%이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에 그 닷컴 버블 이후에 닷컴 버블 그때 이제 증시 폭락하면서 경제 힘들어졌을 때 있죠. 그때 중소기업들의 적자 비율이 꽤 높아졌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중소기업들의 적자 비율이 꽤 높아졌었죠. 근데 그때는 높아졌다가 빠졌거든요, 다시. 그죠? 높아졌다가 빠졌어요, 다시. 정상화가 됐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고금리. 예.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이제 실물 경제가 그때 아작났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2022년도부터 고금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 비용 감당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납득이 안 가죠? 왜? 미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따로 놀았다 이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 대형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성이 점점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대형주들은.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려면 결국 빅테크, 네. 대형주들 중심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이 그래프는 뭐냐? 파산. 네, 파산 건수예요. 그죠? 뱅크럽시 나오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연도별로 파산 신청 건수를 나타내는 건데, 자, 2025년 7월달, 자, 7월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벌써 446이에요. 자, 여기 짙은 색깔 보이시죠? 이게 7월이에요. 매년 7월. 2020년 7월, 2021년 7월 하셨죠? 네, 이 7월 수치가 벌써 446. 그 나머지 이 숫자들은 뭐냐면 맥시멈 수치. 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토탈 638, 405, 373, 그리고 작년에 전체 688, 그리고 25년 7월 기준으로는 446이었단 소리예요. 즉 무슨 말이냐? 자, 이때 7월 수준이 지금 여기인데 여러분들 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어때요? 과거의 7월 7월 수준 대비 지금이 신고가,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21년도와 22년도 최대치보다 더 많은 수치예요, 지금. 그죠? 이런 흐름대로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도 혹은 2023년도보다 더 많은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작년보다도 더 많은 파산 건수를 기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여기 보시면 과거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어땠는지 나오죠. 금융위기 그때 그 2년 동안은 정말 5천 건이 넘었었어요. 파산했던 기업들이. 그만큼 경제가 어려웠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아무튼 벌써 7월인데 446건을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별, 월별로 보시면은 지금 월별로 보더라도 수치가 어때요? 66건으로 지금 최대 거의 기록을 했다.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상황 아니다. 이때 확 올라갔던 거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5월달, 6월달 정도로 그때 많이 늘어났었는데 지금 그때 그 수준입니다. 지금 그때 그 수준이에요. 지금 올라온 거죠. 네. 납득이 안 되죠. 미국 증시는 이렇게나 좋은데, 이렇게나 많이 올라가는데 파산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다고 모르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밸류에이션인데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표시만 다르게 했을 뿐이고요. 네, 보면은 S&P 500 지수의 여러 밸류에이션 지표,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트레일링 PER도 있고 포워드 PER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비타도 있고 EV 에비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최종 평균 100분위수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 S&P 500 지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지금 고평가 있는가를 봤더니 지금 완전 초고평가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 그죠? 맞죠? 이렇게 이 수준을 지금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요때 이 수준을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다들 아시는 닷컴 버블 당시. 그리고 요때 한번 여기 찍고 폭락을 했었었죠, 그죠? 찍고 폭락했잖아요. 이게 바로 언제예요? 올해 초에 폭락했던 거. 네. 올해 초가 아니죠. 미쳤나봐. 이게 지금이고, 요거는,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이때가 아마 2022년도겠죠, 그죠? 2022년도? 그때 폭락했던 걸 겁니다, 아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네. 팬데믹 맞아요. 2020년도니까 팬데믹 이후에 올라갔을 때, 그때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때보다 더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담스럽죠. 네.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 연령대별 90일 이상 심각한 연체 전환율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어떤 거 연체냐면은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포함한 겁니다. 신용카드도 있고요, 모기지, 주택 모기지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자동차 대출, 뭐 신용카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출 항목들을 포함을 한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다? 90일 이상 연체. 자, 경제 상황이 좋으면 연체하겠습니까? 아니죠.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수준이 최근에 연령대별로 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20대, 30대 초반 사회 초년생들이겠죠. 초년생들 특히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게 언제나 비슷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과 상당히 비슷하다. 모든 연령대가 전체적으로 쭉 올라갈 때가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지금도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어때요? 증시는 신고가예요, 여러분. 증시는 신고가예요. 맞죠?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도 2007년도에도 증시 좋았습니다. 2007년도에도 증시가 신고가 계속 기록을 할 당시 그때도. 그죠, 여러분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잖아요. 자, 보여드릴까요? 자, 2007년도 당시에 금융위기 있기 전에 자, 봅시다. 나스닥 100 지수인데요. 예. 그때도 신고가였었어요. 계속. 꽤 좋았단 말이죠. 자, 여기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에요, 여기. 보세요.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올라가고 있었었는데 이때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보시면은 그때도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지금과 매우 비슷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다들 증시 막 올라가면서 완전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증시도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완전 다들 광기
광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신고가 열풍. 근데 지금 어때요? 매크로는 분명히 숏이다. 네.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 미국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실업률 전망과 개인 실직 위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왠지 잘릴 것 같아. 너무너무 위태해.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상황이 너무 좀 위험해 보여. 그러니까 회사의 사정이 안 좋으면, 회사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정이 안 좋으면은 내가 언제 잘릴까 막 전전긍긍하겠죠. 그런 거예요. 심리. 네, 그죠. 심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확실히 여기 보시면 회색 음영 보이죠? 회색 음영. 여기가 다 뭐였어요? 리세션, 경기 침체 구간들이었어요. 보시면 리세션 때 확실하게 이 그래프가 급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닷컴 버블, 2008년도 금융위기, 여기 코로나 팬데믹, 그죠? 확실하게 이때 보면은 그래프들이 다 급증을 해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 침체, 다들 뭐 경기 침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 초급등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준이에요 벌써.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완전 과거 수준이에요 벌써. 지금 깜장색이랑 검정색이랑 빨간색이랑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 네. 자, 닷컴 버블, 금융위기와 상당히 비슷한 흐름이다. 그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해고가 실제로 지금 보시면 2025년도에 보면요, 미국 전체에서도 벌써 69만 6천 명에 대한 해고가 발표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대요 무려.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나 소매업 부분에서는 작년 대비 274%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잘 나가고 있는 빅테크는 어떠냐? 주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인텔도 10,000명 이상, 메타는 2만 1,000명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15,000명 이상을 감원했다고 합니다. 뭐 AI 영향도 크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그래프. 이거는, 자, 왼쪽 축, 여기 검정색, 네, 검은 선입니다. 검은 선은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그리고 이 검은 선과 NFIB라고 해서 미국 중소기업 연맹입니다. 얘네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판매 부진이다. 매출이 지금 안 좋아요.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던 중소기업들의 비중이에요. 이 비중은 초록색 선으로 나타낸 건데, 자 보면은 판매 부진 답변 비율이 실업률과 거의 비슷한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판매 부진 비율이요. 보시면은 왼쪽에 검정색과 녹색이 거의 같이 움직여요.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같이 그죠? 계속 같이 움직이잖아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 그래프가 동시에 같이 우상향 했었을 때 보면 그때가 뭐였다? 리세션이었어요. 마찬가지 회색 음영이 리세션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패턴이. 그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 이 비율이 실업률과 설문조사 했었을 때의 판매 부진이 문제다라고 답변했던 이 비율이 올라갈 때 결국 리세션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네,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맞죠? 이렇게 가다가는 일단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뭐 리세션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 상으로는 높다, 이렇게 가다가는 패턴대로면은 결국 리세션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네. 결국 어떤 메커니즘이냐, 자 경기가 불황이면은 당연히 소비는 위축이 될 것이고 기업은 매출이 떨어질 것이고, 그럼 기업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매 부진을 문제로 지목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people can afford houses 나오죠. 이거 뭐냐면 결국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집값을 감당할 수 없다. 네, 집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자, 파란색 선은 뭐냐면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이에요. 그리고 초록색의 경우는 뭐냐면 바잉 파워로 나오죠. 즉 구매력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금리 조건이라든지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에 감당 가능한 집값 수준, 그게 바로 이 녹색 바잉 파워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000년도 중반 이때 보시면은 괴리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주택 가격이 구매력보다 훨씬 더 위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은 안 되는데 막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졌잖아요. 네, 무리하게 막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때 여러 기업들이. 그래서 결국 그 작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력은 안 되는데
집값만 계속 거품이었던 거예요. 결국 박살났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택 가격은 하락을 했고 동시에 저금리 정책으로 구매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금리 인하 했잖아요. 제로금리. 오랜 시간 동안 제로금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매력이 올라가요. 바잉 파워가 올라가는 겁니다. 한동안. 네. 근데 경기가 한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하락을 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도부터 19년도 그때는 계속 한동안 저금리였었어요. 2008년도부터 제로금리를 시작을 해서 2015년 12월에 첫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페드가. 연준이 첫 금리 인상을 하는데 아무튼 한동안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사람들의 구매력도 꽤 높아졌고 그죠? 구매력이 계속 바잉 파워가 계속 올라가죠. 네. 그리고 이제 균형을 잡힌 거죠. 집값도 바잉 파워도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올바른 상승을 해주던 시기가 바로 2010년도부터 2020년 사이 그 사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산층 가구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그죠? 괜찮았던 거죠. 균형 잡힌 그런 흐름이었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최근까지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자, 파란색 하우스 프라이시스가 확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한동안 잠깐 이제 바잉 파워가 한참 올라갔다가 결국에 이게 급락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바잉 파워가 급락을 합니다. 네. 경기가 확 안 좋아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 가속과 너무나 집값이 너무나 미친 듯이 올라간 거죠.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페드가 어떻게 합니까? 초고속으로 금리 인상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금리 올라가니까는 대출이자 내는 것도 너무 감당이 안 돼요. 네. 섣불리 대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대출 받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대출 받은 사람들도 이자 내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잉 파워는 점점 떨어져요. 확 급감을 해버렸죠. 바잉 파워가. 그죠? 이게 초고속 금리 인상 영향이 큰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집값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언제나 비슷합니까? 2007년도와 너무나 비슷하죠.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죠? 사람들은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흐름이 평생 계속 지속될 거라 생각하겠지. 증시도 계속 올라가고 집값도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겠죠. 네. 글쎄요.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뭐 10만이 알겠죠. 최고점이 어디다? 피크아웃 언제가 피크아웃이다. 10만이 알겠죠. 지금은 미국은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주택시장도 마찬가지. 완전 버블이에요. 완전 버블. 네. 구매력이 안 되는데 집값만 계속 올라가. 그죠 여러분들? 네. 뭔가 큰 사건 한번 터지면은 작살 나겠죠. 그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는 뭐냐? 연준이 과거에 첫 금리를 인하를 하고 나서 S&P 500 지수가 어떻게 됐는가? 이때까지 보면요. 파란색 선이 N8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연준이 1984년 이후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시점. 총 8번의 금리 인하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뭐 1회, 2회 그런 개념에서 8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오랜 동안 동결로 가다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작했던. 그럼 요건 한 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혹은 금리 인상하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 시작했다.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금리 인하 8번 했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8번 중에서 3번은 리세션으로 이어졌다. 8번 중에서 3번은 금리 인하 이후에 리세션으로 접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 두 선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평균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값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례가 있겠죠. 근데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딱 중앙값이에요. 딱 중앙값. 딱 가운데 값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일반적인 그냥 대부분은 S&P 500 지수가 금리 인하하고 나서 많이 올라갔다. 그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중앙값이 올라갔다. 근데 리세션, 금리 인하한 다음에 리세션을 맞았을 때는 결국 중앙값이 이렇게 내려갔더라 이 말이에요. 즉 증시가 폭락했었다 그 말입니다. 확률이 매우 높다,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자, 요것도 재밌는 건데요. 빅스 지수 알죠? 증시가 폭락할 때는 이 빅스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급등을 하죠. 그 증시가 올라갈 때는 빅스가 떨어지고요. 즉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빅스 지수가 계절성이 있어요. 계절성. 위에 보시면 여기 0 나오죠? 이게 투데이입니다. 투데이.
8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8월입니다. 8월에 만들어진 그래프예요. 8월인데 자, 과거에 이 1990년도 이후의 평균, 이 흰색 그래프가 평균이에요. 이 빅스 지수의 평균 그래프입니다. 평균. 네. 그리고 빨간색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과거에 빅스 지수의 이 8월 기준으로 해서 평균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월 이후로 급등을 하죠. 빅스가. 이 말은 뭐예요? 8월 이후로 증시가 폭락했었다는 소리입니다. 확률인 거죠. 계절성입니다. 계절성. 매년 그랬다는 게 아니라 높은 확률로 평균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높은 확률로 8월달 이후로 폭락했었다 이 말이에요. 증시가. 그리고서 50일 그죠? 폭락한 이후에 50일 이후부터 해서 어떻게 돼요? 서서히 얘가 다시 안정을 찾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패턴대로면 조만간 빅스 지수가 급등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너무 비슷하게 가죠? 너무 아주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추세가 그죠? 그러면 이 패턴대로면은 빅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증시는 폭락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자 요거는 특정 종목의 비중이 높으면 결국 지수 폭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이터인데 뭐냐면 S&P 500 지수 내에서 상위 3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25년도 올해 7월 28일 네 이때입니다. 요거 7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비중은요 20.8%로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역대 최고 수준. 과거에도요 이렇게 특정 소수 종목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을 때 80년 그리고 2000년, 2020년 결국 시장은 크게 조정을 받았었다. 즉 상위 종목의 쏠림 현상은 뭐다? 지수 취약성 증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자 요건 연단이기 때문에 요거 작년이죠. 2024년도에도 올타임 하이 신기록이었잖아요. 신기록 기록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25년 올해 초에 증시 폭락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신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뉴욕 증권거래소의 가용현금을 M2 통화량 M2에 맞춰서 조정하는 값을 역으로 인버티드 역으로 표시를 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시장의 가용현금은 적다. 수치가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쉽게 수치가 낮아질수록 이 녹색 그래프 있죠? 수치가 낮아질수록 시중에 돈이 풍부하고 높아질수록 돈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000년도 닷컴 버블 당시에 이게 수치가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때는 가용현금이 매우 적었다는 소리입니다. 즉 사람들이 막 진짜 매수할 수 있는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매수를 했다. 풀베팅을 했다. 그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풀베팅 이후에 증시가 폭락을 했었다. 자, 증시 폭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용현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폭락하면서 200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가용현금이 많아지죠. 코로나 때도 증시가 폭락하면서 가용현금이 많아집니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가용현금이 매우 부족하다. 언제처럼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뭐 이 몇 프로를 찍어야지만이 폭락한다 정답은 없는데 그냥 수준이 지금 닷컴 버블 그때의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처럼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용현금이 적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영끌에서 매수하고 있다. 영끌에서 하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매수하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때와 지금 투자 심리가 매우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다음은 자 나스닥 시가총액을 시가총액을 미국의 GDP로 나눈 비율인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얼마나 지금 이 GDP 대비 얼마나 높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 어때요? 완전 극단적 고평가임을 알려주는 그런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가총액이 지금 GDP의 120% 나오는데 100%를 넘겼다는 거는 결국 경제 규모보다 주식시장의 가치가 더 커졌다는 의미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버핏 지수 아시죠? 버핏 인디케이터. 얘도 이제 이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시총 GDP로 나누는 건데 이게 100% 이상이면 고평가로 간주하거든요. 버핏 지수도. 근데 지금 나스닥만 놓고 보면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나스닥만 봤을 때. 그리고 당연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나스닥 시가총액의 대부분은
M7,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얘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과반수 이상이에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구글, 테슬라, M7. 예, 시총 대부분은 얘네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보면요, 8월 15일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각 기업들별로 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27,302조 원, 2.73 경원입니다. 심지어 경이에요, 경. 네. 이 T는 1조 달러입니다. 네, 트릴리언이에요, 트릴리언. 1조 달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9조 6,750달러, 50조 달러. 네. M7 전체 시총이 19조, 19조 6,750달러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GDP는 지금 2분기 기준으로 명목 연율 적용했을 때에 30.3T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현재 M7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5%다. M7이 여러분 어때요? 미쳤죠? 그죠, 여러분들? 네. 주요 기업 7개의 시가총액이 미국 전체 GDP의 65%라고요. 이게 정말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자, 다음에 요거는 S&P 500 지수의 하락 확률이에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분석을 한 그래프인데, 이 짙은 파란색 선은 뭐냐면 앞으로 12개월 내에 드로우다운 나오죠. 12개월 내에 20% 드로우다운 조정받을 확률. 그리고 옅은 파란색은 뭐냐면 향후 3개월 동안 10% 조정받을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 조정 확률의 근거는 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어제 얘는 나름대로 알고리즘이 있겠죠. 보면은 짙은 파란색 선, 연한 파란색 선을 가지고서 이제 추산하는 건데, 과거에 이 빨간색 라인이 레드 라인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근데 과거에 보시면요, 2022년도에 초입니다. 여기가 이제 2022년 초가 되어 있는데, 그때 이 두 개의 파란 선이 레드 라인을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그때 실제로 증시가 폭락을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올해 2025년도 초입니다. 초에도 여기가 두 개 라인이 같이 여기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증시가 실제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둘 다 또 여기를 또 넘어갔어요. 8월 기준으로. 7, 8월 달에 이 레드 라인을 또 다시 재돌파를 했습니다. 재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옅은 파란색은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짙은 파란색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내려왔다가 다시 재돌파해 준 거예요. 그죠? 이것도 좀 위험하죠. 꽤나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었던 PPI, 요거는 근원, 코어 PPI 전월 대비고, 요거는 헤드라인 전월 대비인데, 둘 다 수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고용지표, 그것도 완전 사기를 쳤지만 PPI도 대폭 수정이 됐죠. 그동안에는 관세가 전혀 뭐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라는 식의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시장에서는 안도랠리를 펼쳤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PPI는 대폭 상향됐습니다. 자, 0.1이 0.4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0.4가 마이너스 0.2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0.1이 0.4로 올라가고, 그죠? 0.3이 0.5로 올라가고, 0이 0.4로 올라가고, 대폭 수정이 된 거예요. 대폭 상향 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관세와 상관없을 때도, 관세 상관없을 때도 이미 대폭 상향 조정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근원, 코어고요. 헤드라인도 마찬가지예요. 헤드라인도 보시면은 대폭 상향 조정입니다. 0.1이 0.3, 마이너스 0.5가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0.4가 0.6으로, 0.2가 0.5로.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여튼 뭐 이게 100이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100%를 기록을 하다가 PPI 발표 이후에 지금 92.1로 살짝 떨어진 겁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까지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요인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업들의 역대급 자사주 매입,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두 번째는 리테일 매수세. 리테일 매수세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 개인 매수세가 역대급입니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감. 2024년도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AI 관련 실적 기대감이 있겠고요. 이 네 가지가 미증시 상승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만약에 미증시가 빠지게 되면 하락 트리거로는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 미친 광기, 광기에 젖어 있는 이 미국의 미증시의 상승을 깨 부수려면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올랐으니까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혹은 매크로가 갑자기 급변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을 때 그때 한번 작살 나는 겁니다. 그죠? 작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AI, 지금 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들 AI 관련해서 투자를 늦추고 있지 않죠. 엄청난 서로 지금 과열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데이터 센터 투자는 매년 늘어납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즉 KPX, 이 투자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ROIC, 투자자본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투자한 거에 대한 어떤 수익성, 그 비율이 그러니까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겠죠. 그죠, 여러분들? 폭락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뭐 AI가 뭐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해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익성을 수익 창출이 얼마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결국 폭락할 수 있다. 자, AI 시장도 여러분들 결국 엄청 과열이에요. 지금 과열 경쟁 중입니다.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고 발도 차면 기울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공급 과잉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공급 과잉. 저도 AI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혁신이고 이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말 중요한 어떤 핵심 키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벌써 2년, 2, 3년 동안 계속 AI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투자도 계속 투자도 엄청나게 아직까지도 투자가 멈추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언젠가는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제 나왔던 뉴스, 미국 증시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푸틴 회담, 시장 긴장 속 교착 국면. 솔직히 뭐 얘네는 회담을 하건 말건 신경 안 씁니다.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패스하겠습니다. 자, 소매 판매 지표 나왔었는데 소매 판매는 잘 나왔어요. 하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로 증가했고요. 네, 6월달 수치는 0.9로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 지금 미국의 GDP의 70% 이상은 소비에서 나온다. 때문에 이 소매 판매 지표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견조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매크로 그래프들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민간, 그러니까 일반 이제 개인들, 많은 다수의 서민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서민과 중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극단적인 부자들 있죠. 부자들 그리고 대기업들, 주요 빅테크 기업들, 얘네들은 너무나 좋아요. 완전 양극화 현상이 지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경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미국 주식시장과 미국 경제는 부자들이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걔네들 때문에 지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 계층은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미증시는 연일 신고가지만 반대 계층은, 하위 계층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그런 거예요. 이런 부자연스러운 흐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거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인플레 기대치가 4.9, 5년 기대치가 3.9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전월 대비 상승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건 아니죠. 물가는 지금 올라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자, 조에너 수 교수가 심리 악화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네, 소비자들은 실업률도 올라가고 물가도 모두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관세. 물가 폭등은 막았지만은 지연 효과 우려. 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을 하지 않는 이유로 실효 관세율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어요. 자, 여기서 실효 관세율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 나라의 관세를 매기잖아요. 그 평균 관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관세율.
근데 그게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아직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바클레이즈에서는 6월달 이 실효 관세율이 추정치보다 낮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중국 의존도를 높였다. 지금 현재 중국 어쨌거나 뭐 다른 나라들 대비는 중국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세가 높은 중국의 의존도를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가 없거나 낮은 그런 국가들의 수입을 늘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타당하죠. 그죠? 충분히 신뢰가 가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자, JP모건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원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를 바꾼다 이 말인데 쉽게 말하면은 수입처를 바꾸고 있다. 장기적으로 관세율은 높아지고 가격 전가 압력도 커질 것이다. 전환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당장은 이런 이제 관세에 따른 이런 것들을 피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결국 관세율은 높아질 것이고 가격 전가 압력도 커질 것이다. 가격 전가라는 것은 자 물가를 수입을 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이 그냥 감당할 것이냐.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러면 매출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를 하지 않고 기업이 그냥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은 기업들은 힘들어지겠죠. 매출이 떨어지고 그죠? 왜냐면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네,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을 얘네들이 기업들이 감당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지. 네, 아무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ING에서는요. 기업들이 재고로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자, 재고를 미리 많이 쌓아놨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이고 결국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불가피하다. 재고가 바닥나면 그러니까 관세가 붙지 않았을 때 쌓아놨던 재고가 바닥나면은 다시 재수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요. 이번 관세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 인상이라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쇼크가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관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모건 스탠리 관세 효과가 늦고 길게 나타나서 인플레 목표 초과 기간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찰스 슈왑은요, PPI 생산자 물가지수 보고서가 마지막 높은 인플레이션이 아닐 수 있다. 즉 얼마 전에 나왔었던 PPI 쇼크가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 추가적으로 더 쇼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의 부담 전가 여부와 속도는요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두고서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 다음 주 가장 메인 이벤트는 바로 잭슨홀이에요. 잭슨홀 연설. 네, 파월의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자리예요. 잭슨홀은 파월이 22일 날 잭슨홀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 9월달 금리 인하 시사 여부에 아무래도 시장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92%인데 글쎄요 뭐 파월은 어떤 생각을 할지 파월만 알고 있겠죠. 자, 바클레이즈 최근 데이터로 인해서 파월의 매파적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것이다. 시장에 이미 9월달 인하가 반영되어 있어서 파월이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미래 데이터 의존, 데이터 디펜던트 얘기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서비스 물가 강세가 뚜렷하다. 파월이 시장의 조기 인하 기대를 반박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증시 폭락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엄청 반영되어 있는데 만약에 파월이 보수적으로 얘기한다, 매파적으로 얘기하면 증시 폭락입니다. 그죠? 삭소뱅크는요, 페드는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 목표와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 파월은 불확실성을 강조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트럼프 발언에 뭐 반도체 급락했다라고 했는데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네. 자, 트럼프가 2주 내에 철강과 반도체에다가 3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면서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2.26% 빠졌어요. 뭐 많이 빠진 건 맞죠, 그죠? 네. 관련 종목들 조금씩 빠졌고요. 특히 마이크론이 3.5% 급락을 했습니다. 버핏의 버크셔서웨이, 네, 유나이티드 헬스 지분 매수 공개 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마이클 베리도 동참을 했습니다. 네, 빅쇼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월가에서 지금 증시 조정 경고 혹은 금리나 낙관론 맞붙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AI 실적과 페드 이 금리나 기대감이 랠리를 이끌었지만 대규모 상승 여력은 적고 하락 위험은 확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 기억하시죠? 골드만삭스 그래프. 네. 레드라인을 돌파하면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리고 S&P 500 하락 확률이 지난 4월달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당시 수준으로 높아졌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반면에 도이치뱅크는 연착륙 국면에서의 금리 인하는 시장에 긍정적이다. 여전히 지수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관전 포인트 잭슨홀과 월마트 실적. 잭슨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일 날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위원들 내에서 금리 인하 기조,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때 회의 내용이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알 수 있을 거고요. 나무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경제 지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잭슨홀이 여기,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목요일, 21일 목요일 오전 9시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좀 생뚱맞습니다. 그죠? 아무튼 한국 시간으로는 9시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날 이제 새벽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자 PMI 지수죠. 구매자 관리 지수. 업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겠고. 제조업이 지금 지난달에 50원더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축을 의미하죠. 반면에 서비스업, 미국의 GDP 70% 이상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비중이 그만큼 높고요. 55.7% 이미 확장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 벌써 1시간 동안 녹화했네요. 여기까지 매크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술적 분석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